투룸이어야 되고 빌라. 바퀴벌레 안 나왔습니다. 바퀴벌레가 지금 이제 연식 4년 이내 역세권이어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집이 없어졌어요. 네,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살 거예요? 역세권에서 살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자, 꼬꼬와 병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꼬꼬님, 네, 네, 부동산 상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도움을 요즘에 집 구하신다고. 네, 네, 맞아요. 그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네. 전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2억 5천 이렇게 해요. 2억 5천, 비싸지 않아요? 2억 5천이요? 2억 5천은 큰 돈이죠. 네. 그렇죠. 통장에 없는 돈이죠. 2억 5천은. 전세집을 구하는데 너무 비싸다. 전세값이. 네.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직 못 구했다. 네. 자, 어디에 구할지 지금 이제 좀 고민인데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신 거네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제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조금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나요? 그것까지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형편없는 집에서 비싸게 살지는 않을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조건을 한번 써봅시다. 네. 그럼 일단은 투룸이어야 되고, 근데 2.5억 정도면 내가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은 투룸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왜냐면 거의 대부분 원룸, 1.5룸, 그리고 월세집이 많잖아요. 아마 용산 쪽에 면적이 큰 오피스텔들은 전세값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는 또 힘들잖아. 그쵸? 네. 다세대 주택일 거란 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일 거고. 자, 또 어떤 조건이? 바퀴벌레 안 나왔습니다. 바퀴벌레가 안 나왔습니다. 신축? 지은 지 한 4년 이내? 뭐 이 정도? 너무 좋죠. 지금 이제 연식 4년 이내. 자, 또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가깝다는 건 이제 지하철역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30분은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서울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에 해당이 돼요? 주로 이제 생활권 살려고 하는 데가 지금 1호선 라인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으세요? 네. 상관없다. 일단 가격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서남권 쪽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1호선이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영등포구도 될 수 있고 이쪽 구로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금천구까지 가는데 금천구까지 가면 이제 지하철 타는 시간이 한 이제 20몇 분 뭐 이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 주변이면은 30분이면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근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네, 역세권이어야겠네요. 맞아요. 또 뭐 옵션 같은 거는 필요한 게 있어요? 아니요, 옵션은 옵션은 없어도 된다. 그냥 기본. 근데 요즘에 이제 신축급이면 대부분 다 옵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도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축으로 짓는 건. 요 정도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가격이 2억 안 넘었으면 그럼 좋겠어요. 2억 이내. 부동산에서 얘기한 건 2.5억이지만 자, 그럼 물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네. 실제로?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돼. 자, 빌라로 보고 자, 그쵸? 왜 이거 다 지워요? 자. 다 가고. 전원주택, 상가주택, 한옥주택 이런 건 일단 단독주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물건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요? 오래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최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지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서울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비싼 땅에다가 나 혼자 살려고 단독주택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이 매우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은 임대를 놔도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물건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왜 지었냐면 단독 다가구 물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신축급 물건일 수가 없어요. 왜요? 최근에 이제 신축을 했다는 건 원래 있던 걸 부시고 새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지을 때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장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형태가 뭐냐? 단독 다가구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단독 다가구는 주택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에 6가구가 있어요. 한 건물에. 자, 6가구가 있는데 주인은 몇 명일까요? 6명?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자, 다가구랑 다세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게 말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야. 와, 부자네요. 그쵸?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6세대별로 주인이 6명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빈 땅이 있어. 빈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지.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혼자 이거를 소유하면서 6가구를 지어서 임대를 놓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요거 지어서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요걸 하나씩 분양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죠. 네.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지었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 게 아니면 임대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임대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면 이걸 다 비싸게 팔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예전에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단독 주택을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런 단독 주택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한 30년이 됐어요. 얘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많이 짓느냐? 빌라를 많이 지어요. 다세대 주택을. 개발업자가 요 땅을 사가지고 단독 주택을 철거를 하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세대 주택을 한 채씩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시행 시공을 한다는 게 이렇게 작은 빌라를 짓는 것도 다 시행 시공을 하는 거죠. 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롯데캐슬, 자이, 뭐 레미안 이런 것만 시행 시공이 아니라 얘도 다 시행 시공이 똑같아요. 집을 짓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뭐 롯데캐슬에서 레미안에서 막 부지에다가 큰 1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작을 뿐인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제 단독 다가구로 남아 있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구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래된 것들은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지어버리니까. 그러면 탈락. 그렇죠. 그래서 물론 좋은 물건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물건은 거의 대부분 빌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세로 해놓고 가격대는 2억 이내. 자, 방은 2개였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연식은 4년 이내. 이렇게. 그렇죠? 집이 없었어. 아까 여기 동그라미가 많은데 없죠, 지금. 네, 예. 예,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여기 구로인데, 자,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 어디 갔지? 지하철역은 아무튼 지하철역은 엄청 멀어요. 마을버스 타야 될 것 같아. 1억 8천 집이 있어. 투룸 좋아 풀옵션, 붙박이, 건조기, 보증보험 가능.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서 이거 돼 있구나. 여기서 전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거 우와. 우리가 지었던 건데? 그래요? 우리 회사 거네. 와. 우리 회사 건데 이게 2년이 지금 다 돼서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 구하나 보다. 아무튼 아까 전에 얘기해서 이어가면 집이 안 나오죠. 네. 여기에 4개, 그죠? 1개, 그쵸? 1개 이렇게 있는데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여기 떠 있는 물건들. 너무 멀어요. 우리 회사에서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지하철역에서도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그럼 그쵸.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만약에 안 돼요. 요 조건들 중에서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 슬픈 현실입니다. 자, 병아리님이 포기할 수 있는 거. 자, 친구랑 같이 살 거잖아. 네, 그러면 방은 2개 있어야겠네. 맞아요. 이건 포기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를 구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네. 이거는 금액 때문에 네. 구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2개 남았어.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살 거예요. 역세권에서 살 거예요. 곤란하네요. 곤란하죠. 좀 걷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바퀴벌레 사는 집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요걸 포기할 거예요. 역세권, 그죠? 아까 전에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오는 게 역에서 먼 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역까지 한 15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회사까지 오면 잘하면 30분으로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영등포에 사는데 영등포에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간이 15분 걸리거든요. 마을버스 타고 15분. 네, 마을버스 타고 15분 걸리거든요. 지하철 타는 시간이 몇 분 걸리냐? 영등포에서 남영역까지 10분 걸린단 말이야. 그럼 25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저 시간 하면은 한 30분에서 35분이 출퇴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직장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역에서 거리는 있지만 실제로 출근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역세권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저 1호선 끝자락 창동역에서 살아. 예, 창동역 30초 거리야. 여기까지 출근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단 이게 훨씬 나을 거란 말이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지 주변은 전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봐요. 예,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직장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직장들이 우리 직장도 용산에 있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죠. 우리도 용산에 있고 그다음에 종로 광화문 쪽 이쪽에 직장 많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 쪽에 직장 많겠죠. 강남 쪽에 직장 많겠죠. 이런 데가 직장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데 마포나 이런 데도 직장 많을 거고 요 중심지 접근성이 좋은 데는 전세값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도 보면 그 강남이나 용산 쪽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도 이 전세 세입자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하철이 음. 30분 걸리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역세권인 곳 없을까요? 아, 지하철은 오래 타도 되는데 역은 가까웠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야지 출퇴근이 3, 40분이니까. 저희 회사도 여기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회사는 역에서 3분 거리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선택지가 글쎄요. 여기 있다. 좀 자, 점점 많아지고 있네. 독산역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복층형 투룸이라고 하니까 좀 근데 복층이 복층형 투룸이라는 거, 복층형 투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 밑에 방 하나, 복층 방 하나를 투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살면 어쨌든 구분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탈락. 그러면은 요런 데가 있겠네요. 전세 1억 9천, 뭐 초역세권에 1억 9천에 빌라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물건인 것 같아. 그렇죠? 거주하고 있어서 사진이 복층 같은데요? 그러게 창이 넓은 거 보니까 그러네요. 아, 이것도 같은 똑같은 빌라네. 곳인가 그렇죠? 봐요.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아마 가면 또 이걸 물건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이 독산역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독산역 요 주변 지형을 쫙 보면 여기가 조금 여성분들 거주하기가 쾌적해 보여요? 아니면 안 그래 보여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예, 밤에 가보면은 거기 별로 안 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내 이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요즘에 하도 흉흉하니까, 아, 그래서 요런 데잖아요, 지금. 그죠? 로드뷰를 보면은 대충 나오니까, 로드뷰를 이렇게 보면은, 요런 동네란 말이죠. 여기는 그래도 좀 깨끗하네. 그러게요. 여기는 좀 깨끗한데, 근데 대부분 이제 역 주변에서 좀 싸다고 하면 오래된 구축들이나 골목길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거주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귀가한 시간이 늦고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 여기도 탈락이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밑으로는 내려가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건도 없어 사실은. 그쵸? 1호선 타고 어디까지 내려가려고요? 석수, 관악 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을 벗어나 버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서울까지 벗어나 버리니까 서울 내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저 옆쪽으로는요? 아예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거리도- 이쪽으로 가면은 또 있을 수 있죠. 지하철역에서 엄청 머니까 여기도 탈락. 여기도 지하철역 멀고 지하철역 가까운 곳은 안 나오죠? 네, 역곡까지 갔어요. 지금 역곡까지. 그렇죠? 역곡은 근데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내에서 찾기가 아, 힘들다. 네. 근데 뉴스를 보면은 전세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요. 요즘에 전세값 오른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다 지우고. 왜 이렇게 전세가 비쌀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전세 물건이 만약에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이 50명이야. 네. 그러면 말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죠? 비싸지겠네. 비싸지겠죠. 그렇죠. 아. 이제 물건은 한정적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신축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신축이 그러면 많이 공급이 되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니까 가격이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만약에 안 되고 들어오려는 사람만 많다. 이러면 너무 가격이 오를 것 같네요. 오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는 왜 공급도 안 하고 뭐 했대요? 이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뭐 기업, 뭐 시공사들이 있어, 개발업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야 신축 물건이 너무 없으니까 신축 좀 지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신축을 짓느냐는 거예요. 뭔가 돈이 돼야지 그치,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네. 돈이 돼야 지을 거 아니에요. 돈이. 네. 그러니까 남아야 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지으라고 해도 안 남으면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남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왜 안 남느냐?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집을 짓는다는 게 아파트든 빌라든 마찬가지인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 땅이 그렇지.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거기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여기 이제 집 지을 땅을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집을 짓는다는 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시행한다는 말 들어봤죠. 네. 그다음에 시공, 네. 분양 들어봤죠. 건설도 들어봤어요. 건설이 이제 시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건물을 짓는 거니까. 자 이거를 조금 쉽게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영화 좋아해요? 영화? 네, 좋아해요. 영화 좋아해요? 자 영화 만들 때 단계가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작사가 있겠죠.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 모집하거나 제작사가 있을 거고 제작사가 이제 돈을 다 모았어. 그럼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도 있고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배우들. 감독 배우 다 캐스팅 됐어. 촬영해야 그렇죠. 돼. 촬영을 해야 될까요?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요? 실제로 영화를 촬영을 할 거야, 그죠? 영화도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극장에서. 그걸 개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개봉. 이 단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시행한다는 건 이제 돈을 모아야죠, 그죠? 뭐 돈을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은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건물을 짓는 거고, 건물 다 짓고 나면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개봉을 하듯이. 이 얘기를 왜 영화에 비유해서 했냐면 이게 지금 신축이 공급되는 과정이잖아요. 신축 공급을 할 건데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축 공급을 하려면 일단 땅을 사야 되니까 땅값이 들어가겠네요. 네. 자, 그러면 건물 지을 때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시멘트. 그렇지, 그런 거 시멘트. 그렇지, 시멘트. 그렇지, 시멘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나무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람 써야 되잖아. 네. 그럼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사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땅이 비쌀까요, 쌀까요? 서울은 비쌀 것 비싸잖아요.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집값으로 해서 1, 2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땅이 만약 50억이야. 그럼 현찰 50억 들고 시행하는 회사는 없어요. 뭘 할까요? 빌리겠네요. 그렇죠. 네.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하면 뭘 내야 돼요? 이자를 내요. 그렇죠. 그럼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금융 비용. 이걸 왜 살면 이게 다 원가잖아요. 원가. 원가. 종이컵 하나를 만들어도 원가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집의 원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비싸졌단 말이에요. 사실 집값이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잖아요. 근데 땅값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우상향. 우상향한다는 게 땅값으로 보면은 정확해요. 물가 오르듯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면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뉴스 봤어요. 그렇죠. 공사비. 재건축하는 사업장들이 막 공사비 막 많이 들어가지고 막 못하고 하고. 근데 왜 공사비는 갑자기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재값 같은 게 많이 비싸졌고 철근값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비싸졌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공사비가 물가 오르듯이 쭉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한동안 쭉 안 올랐던 것이. 왜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안 올랐어. 안 오르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뻥 하고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럼 사과값 오르듯이 그렇지. 오른 그러니까 거예요? 그 체감하는 게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안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평당 500만 원 하던 공사비가 갑자기 10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공사 짓는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물건 만드는데 2배 가격이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공사비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금리가 최근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값 떨어진 거에도 영향을 크게 줬잖아요. 금리가 올랐으면 대출 이자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자도 많이 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원가가 올랐네요. 그렇죠. 자, 원가가 오르면 분양가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1,000원이 들면 내가 마진을 남기려면 1,200원에 팔면 되잖아요. 원래는 내가 마진을 300원의 마진을 꼭 남겨야 돼. 그러면 이제 원래 1,200원에 팔다가 이제 1,300원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안 될까? 영화를 생각해봐요. 이번에 우리는 완전 블록버스터를 만들 거야. 스케일 크게 만들자. 이거 제작비를 1,000억을 만약에 썼어. 네. 야, 배우도 완전 A급 배우, 탑 배우 다 섭외하고 감독도 박찬욱 감독 데려서 막 찍었어. 네,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찍었으니까 우리는 이 영화값 표값을 3만 원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화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분양가를 올리면 안 사겠죠, 당연히.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어느 정도 금액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분양이 안 되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자금 회수가 안 되면 공사비도 못 주고, 네. 그죠? 시공사한테 공사비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사비도 못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자도 못 내고, 대출 못 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가 나겠죠. 망해요. 망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축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노는 게 나아요? 근데 망한다고 그랬는데 합리적으로 뭐라도, 생각을 해보면 뭐라도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는 게 낫다? 네. 하면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 가격이 네.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네. 보통 대부분 무리해서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그 뉴스 봤겠지만 재건축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공사 입찰하잖아요, 입찰. 할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는 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파트를 재건축합시다라고 하면 누가 지을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공사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공사는 뭐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이제 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시행사는 없어요? 조합이 시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구나. 네. 그럼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공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 요 사업의 공사비를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요 금액에 해줄 사람 손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뭐 레미안, 뭐 자이, 뭐 이제 뭐 롯데캐슬 뭐 이런 데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제 공사할 때를 선정을 하는 건데,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하면 돈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강남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도 강남에서도 재건축한다고 해서 시공사 손드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한대. 왜? 망했네요. 망한 게 아니지. 왜? 하면은 더 위험하니까. 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면은 공사비도 못 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공사비는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개발업자들, 개인 건축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그러면 신축 공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안 돼요. 신축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네.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만 공급이 많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하면 다세대 주택도 공급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신축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이해가 되죠? 신축이 많은지 없어. 근데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아. 그럼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신축이 올랐어. 2년 차가 전세값이 올랐어. 그럼 그 다음에 몇 년 차가 오르겠어? 4년 차가 오르겠죠. 4년 차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그러면 이제 한 8년 차까지 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년 차까지 볼 거고. 결국엔 구축도 가격이 줄줄이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요 모든 거의 시작이 그게 건축 자재값이 올라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경제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 그럼 우리나라가 너네는 올려라 이러고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돈을 묻어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묻어두겠어요? 미국에 묻어두겠어요? 미국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미국에 묻어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하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철근값 싸게 하고 뭐 금리 싸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가 없는,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큰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경제 구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정책적으로 이걸 잘 푸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시공을 하는 회사나 이런 데 돈을 저리로 빌려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이런 소형주택이나 이런 걸 살 사람들한테 세금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해야죠. 여기서 걸으라니까.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인정을 못하고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어. 뭐 나는 그래도 조건 좋은 데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수도권에서 살래. 이러면 이제 점점 더 서울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병아리님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겠죠. 이게 집값은 너무 비싸고 내가 나중에 뭐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월급은 또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열심히 일해서도 안 되겠네요. 뭐 이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사기가 힘든 세상인 거죠. 그래서 뭔가 깨트리고 내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본소득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재테크라든지 뭐 투자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실 거죠? 뭐 받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또 호응이 좋으면 2편 3편 얘기해 봐야겠죠. 그거는. 대출은 안 받아요? 근데? 대출을 받아야죠. 근데 네.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근데 대출이 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대출이 되는 집이 없어? 허그, 이자가 저렴한 대출이 있다고 했는데 그 126%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거에 맞는 집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네.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게 그냥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설명충이 돼야 돼요. 이제 요즘 말로 설명충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하면 그 원인을 알면 이게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무섭죠. 네. 지금 전세 들어갈 건데 전세 사기 맞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보증금 다 날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전세 사기를 일단 안 당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는 아예 그냥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진짜 운 없으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이 없어서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2억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2억을 안 돌려줘. 누가 집주인 대신해서 2억을 돌려주겠대. 그러면 네, 안심할 좋아요. 수 있죠. 네.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자, 그게 전세 보증 보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여행 갈 때도 보험 들고 뭐 병 생길까 암 생길까 봐도 보험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세값 못 돌려받을까 봐 보험에 드는 거지. 보험에 들어놓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못 주겠어 이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내가 대신 내줄게 하고 이제 2억을 대신 주고, 이 보험회사에서 집주인한테 이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세 보증 보험을 들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제 전셋집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허그라는 데가 주택도시금융공사인데 여기가 하는 일이 이런 보증보험 이런 것도 이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금리가 싸면 좋잖아요. 전세 대출을 받을 건데, 그죠?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대출금리가 전세 대출금리가 막 4%에서 5%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허그에선 싸게 한다더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데가 있어. 이거는 말만 들어도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기업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근데 안정적인 거주할 공간은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기금 대출을 해서 금리를 낮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기금 대출 상품이 허그에 있어. 근데 이게 전세 보증보험이랑 연계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허그에서는 이 주택도시기금의 기금 대출을 해줘. 그게 그 이름들이 어떤 거냐면 청년 같은 경우에 버팀목 대출 같은 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청년 버팀목 대출을 해주는데 허그에서는 이 청년 버팀목 대출 상품을 해줄 때 금리를 훨씬 싸게 해주는 거예요. 막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훨씬 부담이 없잖아요. 청년 버팀목 대출 해줄 건데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 청년 버팀목 대출을 해주는 그 상품을 받을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이 대출을 받아요라고 할 때 허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어. 그럼 대출을 해줄 건데 대신에 요 집이 아까 얘기한 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 요게 전제 조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그래서 요 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야 내가 요 청년 버팀목 대출을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그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는 우리 병아리님 같은 분들은 네. 요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조건이 뭐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한 126%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게 집이 한 가치가 한 3억 정도 돼. 3억 정도 돼. 근데 요 집에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5억이래. 응? 그러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나중에 집주인이 5억 못 돌려주겠어. 그러면은 허그에서 5억을 먼저 줄 거 아니에요. 주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못 돌려주겠어 하니까 이 허그에서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경매로 넘겨가지고 이제 돈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집이 가치가 아까 뭐 얼마를 했어요? 3억이. 그럼 3억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2억 손해보네요. 그러면 이 집을 보증보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집의 가격이 있으면 요 집값에 어느 정도 안전한 퍼센테이지까지만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집들이, 특히 빌라들이 지금 원래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좀 더 부른다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로 원래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주택은 한 얼마 정도야 하면 원래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 가격보다 높게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그에서는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줄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 126%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지. 저 집을 딱 봤을 때 이 집은 3억이에요. 이 집은 2억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 실거래. 그걸로 네.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에 시세 사이트 이런 데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낮게 거래한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높게 그러네. 거래한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시세라는 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으니까 우리가 시세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택 가격을 산출해내는 게 쉽지가 않지. 네. 그래서 허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주택 가격을 그냥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렸어요. 공시 가격의 140%를 곱하면 그게 주택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해놓은 거지. 공시 가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정부에서 매년 이 집은 공시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시한 가격인 거지. 그러면 그 가격의 140%가 주택 가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측정을 해요?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거의 항상 낮게 나와요. 왜요? 자, 여기서 질문이 확장이 됐네. 자, 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이 활용이 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세금 매길 때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재산세를 낸다던가 할 때. 내가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이 집을 들고 있으면 여기 집이 재산이잖아요. 그럼 나라에 재산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세를 낼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10억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게 해야 되겠어요? 5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겠어요? 10억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은 누가 정해주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시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기준시가라고 부르는 공시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집은 올해 공시 가격이 5억 정도 됩니다. 이 집은 올해 공시 가격이 10억 정도 됩니다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걸 시세에 맞춰서 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세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5억 했던 집이 올해 10억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10억 했던 집,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0억 했던 집을 공시가격을 10억이라고 만약에 시세대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 해에 5억까지 갑자기 떨어졌어.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집은 지금 이제 5억까지 떨어졌는데 10억 공시가격에 맞춰서 재산세를 내라고 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시세에 완벽하게 맞춰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시세는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공시가격을 시세에 완전히 맞출 수가 없는데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보다는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그 집의 지금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시가격의 140% 정도로 곱하면 그게 주택가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가격 곱하기 140%가 주택가격이고 거기다가 90%를 곱하잖아요. 그럼 140% 90% 곱하면 이게 126%인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 어떤 빌라가 병아리님이 알아본 빌라가 공시가격이 1억이야. 그럼 얘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려면 보증금이 얼마여야 돼요? 1억 2,600만. 그렇죠. 근데 이 집주인이 이걸 집을 1억 5천에 전세를 내놨어. 그럼 허그에서 대출이 되겠어요?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시가격 126%에 맞춰서 임대를 놓는 임대인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높게 이제 전세 광고를 하는 임대인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축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신축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은행에서 4% 5% 그냥 대출 받아서라도 신축 들어갈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은 뭐 본인이 따로 가입을 한다던가 이제 보증보험 상품이라는 게 허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에 새 집을 좀 조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수요가 많으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선 쉬울 게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 굳이 전세 가격을 저 보증보험 되는 범위로 안 내리고 그냥 있는 거네.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반전세로 광고를 한 거예요. 2억에 월세 15만 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세로 검색해서 물건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반전세로 월세로 검색을 하면 물건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증보험 가입은 되지만 내가 따로 또 월세를 내야 되니까 실제 비싸지죠. 거주 비용은 또 똑같이 비싸지는 거죠. 근데 임대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반전세로 조건을 걸어서 이제 맞추고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신축이 계속 줄어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이제 반전세도 필요 없다. 그냥 니네가 시중은행 대출 받아 들어오려면 들어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말 집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요. 대출되는 집이 잘 없다 그러고 만약에 있다 해도 사람들이 일단 집도 안 보고 가계약금부터 넣고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 계속 공급이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될 텐데 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러저러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 이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전세값은 계속 비싸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집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보증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집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세입자들한테 너무너무 또 어려운 지금 임대차 시장인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잘 이제 찾아봐야죠, 사실은. 1시간이나 떠들었네. 네. 이거 편집 알아서 되겠어? 잘라서 해야죠. 네.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직구하는 게 아마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를 하자. 대신에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잘 찾아보면 또 네. 이 조건에 맞는 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된다. 좀 이상하게 싸다 싶은 집은 일단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아요.
오, 왜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싼 집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원래 집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이거를 상가로 지었는데 주택으로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세 대출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병아리님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확인해서 집을 구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꼬꼬님 감사합니다. 네, 병아리님 뭐 다음에 또 네. 기회가 되면 또 수다를 떨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다. 안 되면 다음에 또 찍어요. 네. 뭐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꼬꼬와 병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